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제 북한이 아주 난립니다. 김여정이가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입니다. 북한 고난의 행군 때 사실상 북한이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상 북한 정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김대중, 그러니까 DJ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북한을 잘못 길들였기 때문에 결국 오는 날 문재인 정부까지 오게 된 것이고, 북한이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 때 그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 그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은 저 자유롭게 핵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겉으로는 유화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속으로는 살상무기, 뭐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실을 재미교포가 먼저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LG그룹은 2002년경에 네. 통신 장비 사업을 북한에서 네. 벌이고자 했는데요. 네. 이제 과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북한과의 사업은 민경련이나 아태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죠. 이 통신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네. 북한의 새로운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네. 이때 나타난 분이 조명호라는 재미교포인데, 네. 이분은 내비게이션 사업을 미국에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명호 씨라는 이름을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 사람 좀 중요한 사람 같습니다. 네, 예. 좀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은 그 평남 출신으로 네. 미국에서 IT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뒤에 그 2001년도에 그 상해를 다녀옵니다. 네. 이때 북한 수뇌부 지시에 따라서 노동당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네. 북한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좀 많죠, 북한에. 네. 북한 내 교회 설립 등을 목적으로 이제 그 고위층하고 이제 몇 차례 면담도 하고 자유롭게 좀 북한을 왕래했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평양에 들어가려면 평양 베이징 북한 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그렇죠. 네. 평양까지 들어가는 정기 항로가 매주 한 2번분이기 때문에 네. 한 매번 며칠씩 이제 베이징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측과 네. 그때 마침 대북 사업을 하고 있던 우리과 인연이 닿아서 네. 이 조명호 씨가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네. 이때 이제 북한의 최신성 담당자들, 그 최신성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통신 장비 그렇죠. 사업을 하는 네. 곳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조명호 씨가 통신권을 논의했던 상대는 네. 전병호 전 군수 담당 비서였습니다. 아, 예. 여기서 이제 조명호 씨는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인데, 이제 전병호 씨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는데, 2014년도에 이제 죽었을 때 북한에서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줄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제 칭송받는 인물이 이제 전병호 씨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됐죠. 우리 네. 쪽에도 이제 전병호 씨는 말 그대로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재미교포인 그 조명호. 조명호 씨가 네. 전병호 씨와 이제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네. 그 전병호 씨를 만나러 갔을 때 얘기예요. 네. 팩스기 옆에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알려졌지만, 네.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해서 사실상 완성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했죠. 네, 그랬을 네.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이제 내각에서 북한 내각이 누군가 묻고, 네. 북한이 이제 당이 제일 최고 네. 의사결정권형이니까, 근데 이제 북한의 원자력 총국이라는 곳에서 네. 묻기를 IAEA 사찰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답하는 거 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말아라. 반발을 하지 못하도록.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일단 북한의 원자력 총국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때 당시에 벌써 IAEA 사찰과 관련해서 네. 얘기를 했을 정도고, 그것에 대해서 노동당은
당에서 답하는 거 왜 답변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핵의 논의 단계가 아니라 거의 완성 단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네. 벌써 북한의 원자력 총국이 네. 이 핵 개발을 진두 지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영화가 하나 이렇게 또 떠오르는데 뭐 네. 그거는 뭐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 2002년도에 북한은 겉으로는 이제 남북이 대화하는 듯 이제 우리는 사이가 좋다, 대화도 해보자 했지만 뒤에서는 이제 핵을 만들고 있었던 그렇죠. 거고 네. 김대중 정부 거의 막바지 애들은 2002년 6월 29일에는 서해 교전, 그러니까 제2 연평해전이라 불립니다. 이런 것도 발발도 하고 월드컵 때 막바지였는데 이게 발발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죠. 군인이 전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항상 앞에서는 친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뒤통수를 치는. 그렇죠. 지금 김여정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예.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북한은 전혀 신뢰의 상대가 아니다는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결국에 2002년도에 핵을 개발 중이라고 이제 북한이 선포를 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제 이걸 선포하면서 이제 네. 제임스 당시 켈리 미국 특사가 핵 개발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는데 이제 김정일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핵 개발하고 있다. 네. 라고 시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핵이 이제 만약에 초기 단계였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네. 사실상 이 얘기인 즉슨 벌써 완성 단계고 네. 더 이상 이제 국제사회에서 터치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되자 이제 미국은 2달 뒤인 2002년 12월에 네. 북한에 주던 이제 공급 모든 것을 다 중단하게 되고요. 네.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또 변화가 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네.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 제재 좀 하자 이럴 시기에 정권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대중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이랑 이제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노무현 정권이랑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랑 하나로 볼 수 있듯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한 예로 이제 2007년도 10월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초청해서 거의 무슨 제자가 네. 선생님께 뭐 보고를 하듯이 뭐 이렇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도 하고 네. 뭐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 김대중 정부에 네. 북한을 제재하라 네. 해서 했을 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안 들었을 것처럼 네. 노무현 정부도 안 들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말을.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후보로 이제 출마해서 당선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최 기자 얘기처럼 그 2007년 네.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그때에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 불러서 막 깍듯하게 보고를 네. 다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할 정도로 그 얘기는 그러니까 2002년도 당선 이후에 2007년까지 굉장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이가 좋았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네. 그리고 통상 이제 2002년도 이 네. 시기 이제 정권이 이제 DJ에서 노무현으로 가는 시기 이 시기 때가 이제 미국은 북한을 이제 핵 개발과 관련해서 제재를 네. 시작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있던 시절인데 네.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최 기자가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제일 힘이 셀 때 네. 사실은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 힘이 센 게 인수위 시절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위죠. 인수위에서는 그러니까 권력이 딱 바뀌는 거니까 줄 서는 사람도 많고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각에도 진출을 하고 뭐 청와대 비서 요직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인수위가 힘이 세죠. 게다가 인수위라는 게 인수위에서 정해지는 게 그 정권이 5년간 해야 될 일을 미리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힘을 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같은 정권이고 그렇죠. 또 인수위 시절에 사실은 다른 편이 이제 했다면 좀 뭐 자료 같은 거 넘기기 그렇지만 네네네. 굉장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네. 기꺼이 자료를 넘겨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저희의 증언에 따르면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북한 인맥, 그러니까 대북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전달을 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네. 북한과의 물꼬를 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통일 정책 등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고 싶다. 예, 이런 의지가 굉장히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하겠다. 네. DJ 정부 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이었는데요. 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김정일이가 만나주지 않았으면은 여기 없었을 거니까. 사실 그 트럼프도 네. 그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노벨상 예. 기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건이 북한에 이제 어쨌거나 그 왕조들과 만나서 네.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이 노벨 평화상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DJ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과연 그 DJ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북 라인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것을 어떻게 알게 알 수 됐느냐? 있느냐라는 것은요. 그렇죠. 자,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최 기자 말처럼 2002년도에 이제 대북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DJ 시절에 뭐 임동원, 그렇죠. 임종 원장이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나서서 노무현 당선인에게 이제 이러이런 인맥을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공유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넘겨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당시 당선인이 아주 답답해서 답답했겠죠. 예. 그러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라인을 새로 찾아보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시 베이징에서 대북 사업을 했던 대기업에게 손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죠.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것 같기도 황당할 해요. 수 왜냐하면 있죠. 정부가 가진 라인이 제일 네. 큰 라인인데 왜 이분은 전 정권에서 이거를 받지 않고 우리의 힘을 빌리나? 그렇죠. 같은 편인데 왜 못 받고 우리한테 그러냐?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 라종일 씨,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원 이제 외교 담당 특별 보좌역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라종일 씨가 이제 그 맨 처음에 국정원장 뭐 하마평도 네.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김정일의 특사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예. 이 특사와 만난 자리에 4명이 있었는데요. 네. 자, 4명이 전부 다 정부 인물이 아니라 라종일 씨, 그리고 네. 그를 연결시켜준 대기업 네. 간부, 그 다음에 그쪽 대기업 간부의 카운터 파트너, 그리고 또 한 분이 라종일 씨의 카운터 파트너로 나온 분이 이제 김정일의 특사.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어느 자리에도 DJ 정부 관련 인물이 없었던 그렇죠. 겁니다. 예, 김대중 정부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인물이.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자가 대기업에까지 요청을 했을 때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친화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음. 참 얼마나 답답하고 네. DJ 정부로부터 기다리다가 네, 그러니까요. 언젠가 주시겠지. 언젠가는 이 우리도 대북 사업을 계속하고 북한과 이제 이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우리가 그냥 자생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지. 그러니까 이제 제3의 라인을 모색한 건데 그때 이제 얼마나 이제 DJ 정부가 이렇게 꽉 쥐고 있고 네. 싶어 했는지 아마 이제 그거는 이게 정현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그 김대중과 노무현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게 대북 특검입니다. 대북 특검. 그 당시에 김대중을 바치고 있는 동교동 걔는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우리가 같은 편인데 네. 너네가 어떻게 우리를 특검을 해갖고 우리를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이 감옥에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사이가 이제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본 게 혹시나 DJ가 이 초반에 이 북한 정보, 북한 라인을 혼자서 쥐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아서 뭐 그런 게 촉발이 돼서 이 대북 특검까지 가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이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이유 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북한과 관련된 일은 모두 나를 거쳐라. 상황처럼 왜냐면 내가 처음 물꼬를 튼 사람이고 왠지 북한 일은 내가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것 덕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이제 나를 거쳐서 물론 왜 노무현 같은 편한테 저는 같은 편한테 뭐 제 거 다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같은 편한테 좋다고 이렇게 안 주고 싶었던 본인 속내는 참 돌아가신 분께 죄송하지만 본인만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왜 그랬는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 여러 곳에서 엿보입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께 좀
전달해 준 것 같아서 좀 뿌듯한데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구독자가 3만이 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